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8주를 그 안전영토 인구를 일단 하고 푸코의 이제 안전영토 인구와 그 다음에는 생명관리 정치의 탄생 이 두 권을 갖다가 이제 다루어 보면은 이제 푸코의 이제 그 권력론 이후에 권력 관계론이죠, 사실 어떻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국가론. 그것도 이제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국가가 아니라 근대 국가의 그가 어떻게 해서 탄생되었는가에 대한 일종의 개보학적인 그런 어프로치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감시와 처벌에서 이제 권력 관계가 이제 문제가 되었다면은 권력과 권력 관계가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 해인 76년에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에서부터는 이제 푸코가 그동안 논의하지 않았던, 지금 그때까지 75년 이전까지 논의하지 않았던 생명관리 정치, 생명관리 권력에 대한 이제 언급이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안전영토 인구와 생명관리 정치의 탄생에서는 또 새로운 그러니까 개념을 또 동원하죠. 통치성의 문제. 그리고 이게 통치성의 문제와 특히 이제 이 세 권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안전영토 인구, 생명관리 정치에서 푸코의 이제 국가론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는 거죠. 근데 국가론은 이제 푸코의 국가론은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선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또 익숙해 있는 그런 국가론과는 굉장히 다르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이제 중요한 그 특성이라고 할까요? 푸코의 국가론의 특성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일단은 푸코는 국가를 실체로서 먼저 상정하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굉장히 좀 당혹스러울 수도 있죠. 이제 그런 문제인데, 아무튼 그래서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게 될 안전영토 인구라고 하는 것은 푸코가 콜레즈 드 프랑스에서 1977년, 78년도 학기, 그러니까 프랑스는 항상 이렇게 양해에 걸쳐서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학기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77년 학기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항상 개강이 뭐 학제로 보면은 여름 방학 끝나고 9월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이 강의는 푸코가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강의를 1976년에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다루었던 76년에 하고 한 해 이제 그 안식년 연구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77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시작하게 된 강의입니다. 78년도에 그러니까 그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1월 11일부터 이제 강의를 해서 콜레즈 드 프랑스는 어쨌든 12번에 2시간 한 번 할 때 2시간 12번에 걸친 강의를 하면은 그게 이제 콜레즈 드 프랑스 교수의 그 의무를 충족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안전영토 인구는 또 13번을 강의를 했어요. 푸코가 이제 시간이 모자라고 또 다 할 말을 또 못해서 그렇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13강을 하는 또 강의록은 제가 옛날에 번역했던 그 82년도에 푸코의 강의 주체 해석학이라고 하는 강의록이 그거는 이제 전반부하고 또 후반부로 나눠져 가지고 어떤 13강을 했는데, 자, 그 78년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이 책 다음에 다루게 될 생명관리 정치의 탄생은 그 다음에 이렇게 두 해에 걸쳐서 이제 푸코 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도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뭐 막스주의자들이라든가
또 뭐 여러 이제 뭐 정치 철학에서 푸코에게는 국가론이 없다. 내가 이제 뒤에 이제 써놨습니다만 갖다 붙여놨을 때 좀 설명을 했습니다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푸코에는 국가론이 없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푸코가 이제 아마 그런 말을 많이 들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뭐 자신의 연구에서 필연적으로 이제 필연적인 그 필요성에 의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와 안전용토 인구와 그다음에 생명관리 정치의 탄생은 이 세 개의 그 강의록은 그 저서로 일단 공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출판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강의를 통해 가지고 푸코가 자신의 이제 국가론을 갖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또 정리한 그런 중요한 이제 좀 텍스트라고 할 수 있죠. 다행히 이제 이 강의록이 프랑스에서 이미 나오고 12권의 강의록이 이미 다 출간이 됐고 우리말로는 아직 다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적어도 푸코가 국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국가와 우리와의 관계를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별할 수 있는 이 강의록이 출판이 되어서 그리고 우리말로도 지금 번역이 되었죠.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와 안전용토 인구 생명관리 정치의 탄생. 그래서 이제 이번 세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푸코의 이제 그 국가론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좀 특이합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전용토 인구에서는 사실 이제 자유주의 국가, 근대 국민 국가의 이제 탄생을 이제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와 좀 달리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 전쟁 논의 일각에서 전쟁과 관련해서 이제 논의를 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그 이외에 오늘날 우리 근대 국가의 그 말하자면은 틀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물론 이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만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 예를 들면 뭐 경제라든가 또는 뭐 국가 이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 다른 이제 요소들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근대 국가에서 이제 중요한 뭐 군사 장치라든가 외교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서로 이질적인 장치들이 또 이질적인 또 지식들과 함께 결합되어서 하나의 장치를 이루면서 국가라고 하는 일종의 그러니까 그가 이제 발생하게 되었고 그 효과가 푸코는 뭐라고 보냐면 이제 근대 국가 또 현대 국가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근대 국가나 또 현대 국가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실체가 없이 뭐로부터 비롯되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지금 안전용토 인구에서부터는 바로 통치. 국가의 그러니까 통치화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늘 서구의 역사에서 통치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주된 활동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제 푸코가 얘기를 하면서 그와 같은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의 분산되어 존재했던 이 통치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근대에 오면서 근대로 접어들면서 그것이 국가의 전유물이 되느냐. 뭐 이런 문제들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안전용토 인구에서 사실 13강까지 하려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근대 국민국가 그리고 근대 국민국가의 그 어떤 통치성을 특징 짓는 그 소위 자유주의 근대 자유주의 국가의 이제 그 탄생의 계보를 안전용토 인구에서 사실은 다 파헤쳤어야 되는데 그걸 미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강인 생명관리 정치의 탄생에 첫 강과 두 강, 3강을 갖다가 할애해서 자유주의 문제를 이제 논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전후 독일의 복구 작업으로부터 시작하면서 79년 푸코가 이 생명관리 정치의 탄생을 강의할 즈음에 이제 뭐라고 할까 유럽에서 먼저 마가렛 대처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미국에서의 그 끔찍한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이런 이 체제가 영미 체제가 이후로 이제 뭐 세계화다 지구화다 뭐 해서
그 확산시킨 그 신자유주의의 그 문제를 그것이 보편화되기 전에 앞서서 79년에 이제 강의한 게 이제 푸코의 그 생명관리 정치의 탄생의 이제 후반부의 이제 논의 사항들이죠. 그래서 일단은 독일의 그 전후 복구, 그래서 질서 자유주의로부터 시작을 해서 프랑스의 자유주의도 얘기합니다만 그는 대단히 이제 부수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성을 가지고 논의하는 게 미국의 그러니까 시카고 보이스들의 그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이제 강의를 마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세션에서부터는 푸코의 이제 근대 국가론을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일단 강의록을 여러분들에게 배포해 드렸으니까 그걸 읽으면서 제가 시작을 하죠.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좀 이 일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방임은 넓은 의미에서 통제 및 감시 테크닉과 안전 정책을 수반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 개념이 정치적인 자유주의, 즉 방임의 원칙에 기초한 통치 합리성인 자유주의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인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양상, 다시 말해 미셸 푸코가 안전장치, dispositif de sécurité라고 불렀죠? 라고 명명한 바의 특성들을 고찰하기에 앞서, 이제 그게 이제 안전영토 인구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건데, 서론을 대신해서 푸코가 생명관리 권력, 우리가 지난 세션에서 후반부에 이제 집중적으로 다뤘었죠. 명명한 바와 그것의 근간이 되는 바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제 개별화하는 실천들의 제도화가 갖는 특유의 규율 메커니즘의 분석을 포기하면서 포기 일단 하지 않기 때문에 푸코는 76년 3월 17일 콜레지 드 프랑스 강의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해서 본질적으로 칼의 권리에 상응하는 주권 모델을 언급합니다. 칼의 모델. 여러분들이 저 감시와 처벌을 좀 읽어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만 감시와 처벌의 첫 장면이 뭘로 시작합니까? 바로 그 루이 15세 절대 군주제에서 루이 15세를 시해하다가 실패한 호베르 다미엥의 국왕 시해범을 그레브 광장에서 처형하는 그 생생한 장면을 기록한 사료의 인용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바로 그 잔혹한 신체형을 통해서 바로 군주의 권력 혹은 주권의 권력이 주권 권력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이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행사되는가 이것들에 대한 이제 묘사로 시작이 됐었죠. 그러면서 이후에 절대 군주제가 이제 차츰차츰 쇠퇴해 가는 그런 와중에 이제 생겨나게 된 또 다른 류의 그 권력의 그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는 디시플린, 규율 권력에 대한 논의가 감시와 처벌의 이제 주된 테마 가운데 하나가 되죠. 근데 이 규율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화하는 권력이라는 거예요. 개별화한다. 뭐냐? 어떤 무리가 아닌 각각의 신체에 행사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는 아나토모폴리티크, 해부 정치학, 신체에 대한 해부 정치학이라는 이런 말을 사용하는데, 그래서 이 개별화하는 실천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학생들을 학교에 이제 각 수준별 학교, 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그리고 교실에서 각자의 정해진 딱딱 위치를 설정하고 정해주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신체가 이제 서서히 발전하게 되는 그 자본주의의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로, 그러죠. 그 신체를 거의 기계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서 그 신체를 조련하고 훈육하고 지속적인 어쨌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개인이라고 하는
근대의 개인이라고 하는 그 신체를 만들어내는 테크닉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사용하는 이 테크닉이 바로 규율 권력인데 이 규율 권력은 개별화 하는 실천들이다. 그것의 제도화가 갖는 특유의 규율 메커니즘의 분석을 포기하면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강의록에서부터는 그거를 이제 논의하지 않는다란 말이에요. 그건 70년 3월 17일 콜레지 드 프랑스 강의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 칼의 권리에 상응하는 주권 모델을 언급한다. 여기서도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한데 칼의 권리다. 그러니까 그 뒷부분에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 이 군주 권력이 행사되는 메커니즘은 그리고 이 권력 행사의 이 패러다임을 푸코는 한마디로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죽게 하거나 아니면 뭐요? 살게 내버려 두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권력은 죽게 하는데 그 포커스를 맞춘다라는 거죠. 죽이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은 성의 역사 1권의 마지막 장의 제목하고 맞죠. 바로 이게 뭐예요? 생사여탈권. 군주가 자신의 신민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이 권리. 근데 그 중에서도 뭡니까? 이 죽일 권리. 그래서 이 칼의 권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상응하는 주권 모델이라는 거죠. 이게 거기에 이것이 바로 주권 권력이 갖는 중요한 특성이죠. 어디에 방점이 주어지느냐? 법을 위반한 자, 군주가 임의로 정한 법을 위반한 자의 죽일 수 있는 권리, 죽일 권리죠. 이것이 그러니까 살리는 권리, 그러니까 살려야 하는 의무, 이것보다도 훨씬 더 뭐예요? 과도하게 컸다라는 거죠. 이 불균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잘 보여주는 것이 절대 군주제의 가장 보편화된 형벌이 뭐냐면 신체에 가하는 신체형이었단 말이에요. 그 신체형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좀 드라마틱하고 극단적인 예를 푸코가 감시와 처벌을 여는 그런 장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같은 해에, 그러니까 즉 이 사회를 보호한다의 와 같은 해에 그가 출간한 성역사일권 알매의 의지에서 주권자, 그러니까 군주가 시민들에게 행사하는 생사여탈권을 또 다시 재론합니다. 그래서 고전적인 권력, 즉 타나토스적인 권력, 타나토 부부아라고 푸코가 보면 얘기하죠. 를 분석하면서 푸코는 이와 같은 틀 내에서 주권자는 죽일 권리를 행사하거나 유보함으로써만 생명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뿐이고 자신이 요청할 수 있는 죽음을 통해서만 생에 대한 권력을 현시한다고 강조합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이 예를 들면 시민에게 행사될 때 그 가장 주된 그러니까 행사를 제대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죽음의 공포를 불어넣거나 실제로 죽이는 이러한 방식으로. 그리고 이것이 그러니까 군주권을 특징 짓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우리가 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생명관리 권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근대 이후에는 여러분들 근대 국민국가 그 다음에 복지국가의 탄생 오늘날에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 우리 국가가 우리 시민들을 통치하는 방식을 본다면 지금 이런 절대 군주제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주권자는 죽일 권리를 행사하거나 유보함으로써만 생명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생명에 개입하고 그러니까 생명에 개입하는 거죠. 누구의? 우리 자신들의 생명에 개입하고 자신이 요청할 수 있는 죽음을 통해서만 생에 대해서 즉 우리 삶에 대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죠. 그 반대죠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 코비드 상황에서 보란 말이에요. 이걸 갖다 우리가 일컬어서 생명관리 권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생명관리 권력은 뭐예요? 일단은 죽이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어떻게 생명을, 그러니까 어떤 생명입니까? 막연한 생명이 아니라 한 국가의 구성원들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거기에 개입해서 돌보고 개입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은 예를 들면 이와 같은 어쨌든 이런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 병에 걸린 자들을 적시에서 그들을 빼내어서 다른 구성원들을 감염시키지 않게 아주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뭐 자가격리라든가 그것에 대한 감시체제라든가 굉장히, 그러니까 이 권력이 우리의 즉 생명에 그 관여하는 방식은 적극적일 뿐만 아니라 대단히 세심하고 총체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총체적인 어떻든 이런 생명의, 즉 인구와 한 국가를 이루고 있는 인구 집단에 행사되고 있는 이러한 권력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늘 세심하게 돌봤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푸코 얘기합니다. 절대 군주제의 그 시대에는 푸코가 지금 이렇게 제가 인용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주권자는 죽일 권리를 행사하거나 유보함으로써만 생명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뿐이었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무슨 뭐 질병관리청을 만들어 갖고 뭐 아니면 뭐 요즘엔 그 뭐 죄송합니다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사람들이 참 그리워하죠. 뭐 이런 식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군주가 그러니까 시민들을 복종시키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한 공포. 그러니까 한마디로 푸코가 거기서 공포의 정치학이라고 하죠. 공포의 정치학이 지배했다라는 겁니다. 요컨대 생명에 대한 권력은 죽이는 권력, 죽음의 방점이 찍혀 있어요. 삶을 부정하는 권력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는 권력이 본질적으로 징수의 심급, 탈취 메커니즘, 징수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농사를 짓게 하고 다 자기 땅 아니에요. 다 소작. 그 다음에 뭐, 추수할 때쯤 되면은 징수에 가는 거죠. 징발에 가는. 그 다음에 노동력도 징발에 가고. 탈취 메커니즘. 신민의 일부의 부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권리. 신민의 생산물, 재산, 봉사, 노동, 피해에 대한 착취로 행사되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권력은 무엇보다도 물건, 시간, 육체에 대한 탈취권, 최종적으로 생명에 대한 탈취권이었고 생명을 탈취하여 없애는 특권에서 절정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거 푸코는 말합니다. 그러나 서구의 권력은 고전주의 시대는 푸코의 그 시대 구분에 의하면 17, 18세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후로 그 고유의 메커니즘상의 심도 있는 변화를 겪게 된다는 거예요. 권력 행사의 메커니즘이 심도 있는 변화, 아니면 대단히 그러니까 혁명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푸코는 지적합니다. 이제 권력은 본질적으로 차단하고 금지하며 파괴하고 요컨대 오직 부정만을 일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은 일군의 탁월하고 새로운 기능들을 갖추면서 점차적으로 관리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관리. 이 기능들은 선동, 강화, 통제, 감시 기능, 증강과 조직 기능, 생산 기능이라는 겁니다. 그 지난번에 우리가 성역사에서 이걸 잘 살펴봤어요. 섹슈얼리티, 성현상. 성을 부단히 뭐예요? 선동하고 그것들을 토해내게 하죠. 그게 뭐예요? 고백이죠. 성에 관한 고백. 근데 정신분석도 역시 여러분들 제가 거기에 이미 포함시켰어요. 그 장치의 내부에 있는. 그러므로 그것은 오로지 생명의 어감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절하고 통제하고 통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권력은 차츰차츰 포지티브하게 생명에 행사되고, 근데 여기서 포지티브하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긍정적이냐 가치 판단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죠? 포지티브하다고 할 때. 생명을 관통하여
에워싸고 생명을 관리하고 조절하며 통제하기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주된 행위가 되는 거예요. 실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된 실천이 되고, 그리고 죽이는 거, 이것이 뭐예요? 부수적인 것이 된다는 거예요. 자, 절대 군주주의에서는 죽이는 것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뭐예요? 강하죠. 압도적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죽음의 공포, 공포의 정치학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권력 행사에 신민들을 복종시키고 또 권력이 원하는 바 쪽으로 신민들의 행위와 그죠? 그리고 그들의 생산물 이런 것들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잘 착취하고 탈취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권력이 원활하게 행사될 수 있었다는 거죠. 저항을 줄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뭐냐면은 그 증거가 바로 17, 18세기 절대 군주제에서는 신체형이 모든 형벌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였다는 거죠. 그것도 뭐냐? 공개 신체형이에요. 공개. 권력은 그러니까 뭐예요? 수형자, 형을 당하는 자의 신체, 그리고 그 신체의 파괴, 그 신체의 비명, 그 신체의 찢어짐, 그것들을 뭐예요?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로 신민들에게. 이게 바로 뭐냐면은 공개 처형이죠. 그런 측면에서 권력은 눈에 보이죠. 근데 권력은 이게 네거티브하게 보여지는 겁니다만 권력 행사의 주체가 이렇게 파괴되는 형벌의 경우에 있어서는, 신체형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개 신체형에 있어서는 이 파괴되는 이 수용자의 신체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이게 네거티브하게 드러나는 거죠. 포지티브하게 드러난다면 어떻게 드러나는 겁니까? 왕 자신의 신체, 왕 자신의 복장, 오로지 왕만이 입을 수 있는 의복이 있고, 그를 상징하는 수많은 문장, 왕관, 대관식 등등 이런 식으로 드러납니다. 상징으로 아니면 실제적인 자신의 모습으로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권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권력 행사의 대상이 되는 자들의 시선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네거티브하게 혹은 포지티브하게 노출되는 거예요. 네거티브하게 노출되면 그것은 수용자의 신체가 되는 것이고, 포지티브하게 그것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왕의 대관식이라든가 왕의 행차라든가 왕의 즉위식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주권 권력, 주권을 상징하던 죽음이라는 이 낡은 지배력은 이제, 이게 언제냐? 이제가 바로 근대라는 거예요. 18세기 말.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차츰차츰 공개 신체형은 점차적으로 소멸하고, 물론 사형제도는 남아있습니다만 그 사형은 뭡니까? 만인이 보는 앞에서 행해지지 않습니다. 거대한 스펙타클로 행해지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교도관, 의사, 성직자 이런 식으로 은밀하게 시행되죠. 다시 말해서 이것을 갖다 우리가 가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권력 행사의 주체가 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은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력 행사의 대상이 되는 자는 이제 앞으로 규율 권력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미 확인하셨지만 그들은 집단적으로, 다시 말해서 그레브 광장에 모인 수많은 구경꾼들, 신민, 무리로서가 아니라 예를 들면 감옥에 갇힌, 각각의 독방에 갇힌
고립된 개인. 학교의 교실에 고정된 자리를 부여받고 감시와 조련의 대상이 되는 학생. 그리고 공장에서 그 분업화된 작업장에서 위계화된 질서 속에서 노동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감시당하고 처벌당하고, 처벌이라는 게 뭡니까? 임금 삭제라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임금 삭감이라든가, 아니면 뭐 작업량을 채우지 못했으면 그것을 갖다가 뭐 끝까지 해야 된다든가, 이런 식의 크고 작은 상벌, 좀 더 잘했을 때는 조금 뭐 예를 들면 뭐 상을 준다든가 보너스를 준다든가, 이런 식의 작은 상벌 체계, 이렇게 드라마틱한, 그러니까 남이행처럼 공개 신체 파괴를 당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미세한 자극과 관리 조절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은밀하게, 그래서 신체의 관리와 생명의 계측적 관리로 뒤덮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정확히 생명이 역사에서, 정치 기법의 영역에서 다루어지게 되는 현상이었는데, 이 현상으로 내가 의미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라는 종의 생명의 고유한 현상이 암, 지식과 권력의 영역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라고 부코는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뭐 당연히 절대 군주 시대에도 신민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생사여탈권을 통해서 분명히 권력이 행사된 건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인간이라는 종의 생명의 고유한 현상이 암과 권력의 영역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정치 테크닉의 장에 생명이 들어온 것을 부코는 생명관리 권력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생명관리 권력이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거의 고전적인 용어가 되어버렸는데요. 예를 들면 뭐 지오르지오 아감벤, 호모 사케르, 뭐 로베르토 에스포지토 뭐 등등, 마이클 하트와 안토니오 네그리가 다시 사용했습니다만, 근데 이들은, 네그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프랑스어 원어는 비오 부부아, 그 다음에 영어로는 바이오 파워죠. 근데 부코처럼 사용하기보다는 거기에 훨씬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푸코의 그 비오 부부아, 생명관리 권력을, 예를 들면 하트나 안토니오 네그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또 있는가 하면 뭐 아감벤이라든가 이 같은 경우에는 더 훨씬 더 그로테스크하고 비관적인 그런 그 형태를 또 부여하죠. 뭐 그건 여기서 논의의 대상이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고. 자, 그래서 이 용어가 푸코의 저서에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76년 알메 의지에서이고, 처음으로 출연하는 곳은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강의예요. 3월 17일 강의에서입니다. 그래서 인종들 간의 전쟁과 역사적인 담론 내에서 전쟁의 역할에 전적으로 할애된 이 강의에서 푸코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정치 권력하에서 우르렁거리고 작동하고 있는 것은 본질적으로 또 우선적으로 호전적인 관계입니다. 여기서 권력은 힘의 관계로 상정되고 있는 것은 내고 있고, 푸코의 분석 도식은 전략의 질서에서 차용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쟁 개념은 권력 문제의 분석의 격자로서 사용되기에는 불충분한 점이 있습니다. 요건데 전쟁은
권력 메커니즘의 복잡성을 파악하기에는 지나치게 이분법적이고 대결적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푸코는 분석을 수행하며 이론적인 변화를 준 겁니다. 이와 같은 이론적 수정을 통해 푸코는 권력의 분석학을 보다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복합적인 모델을 할 수 있는 통치성, 고베하는 망딸이 때 개념을 통해 분석을 심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 고베하는 망딸이 때, 즉 통치성, 통치에 입각해서 권력의 문제를 다시 다루는 책이 이 강의가 바로 이 안전영토 인구라는 그 이후에 지금 저 두 권 생명관리 정책이다.